네, 펀드 구성 및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펀드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증권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그다음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적인 그 펀드의 유형이고요. 오늘 배울 것은 특수한 유형의 펀드예요. 특수한 유형. 환매 금지형. 일반적으로는 환매 금지 안 하거든요. 근데 환매 금지형 펀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류형 펀드, 전환형 펀드, 모자형 펀드, 상장지수 집합 투자기구 이런 좀 특수한 유형의 펀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각 펀드당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펀드를 추천하거나 이렇게 상담하실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금지형 펀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금지형 펀드라는 것은 일단은 그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러니까 기간 동안, 신탁 기간 동안에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는 거, 없게 만든 펀드, 중도 환매를 할 수 없게 만든 펀드가 환매형 펀드인데, 다른 말로는 이것은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폐쇄형 펀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폐쇄형 펀드가 우리 저기 펀드 분류할 때 개방형 펀드하고 폐쇄형 펀드로 구분한 적 기억나시죠? 폐쇄형 펀드로 중도 환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로 구분한다 했어요. 근데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실제 실무에서는 폐쇄형 펀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탁 기간 중에 중도 환매가 불가하다. 폐쇄형 펀드를 만드는 것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환매 금지형 폐쇄형 펀드의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은 3년 동안 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환매 못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환매 못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그 펀드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모였어요. 1,000억이 모였는데 3년 동안 이 돈을 못 빼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폐쇄형 펀드 환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억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는 1,000억이었는데 중간에 막 빼가지고 5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용자 입장에서는 1,000억이 있던 것이 갑자기 500억으로 줄어들면 운용하기가 쉽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렵잖아. 근데 폐쇄형 펀드는 운용자한테는 유리해, 되게 장점이에요. 펀드 자산이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3년 동안 내 돈이 필요해도 못 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황금성이 없으니까 돈을 빨리 현금화 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불편하긴 한데 사실은 이런 환매 금지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그래서 상장을 하면은 이게 이 펀드 가입자가 매매를 통해서 매도함으로 인해서 자기 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가 좀 불리한 점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에 대해서 A라는 폐쇄형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내가 어떤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했어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매 금지형으로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장하면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투자한 사람이 3개월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펀드가 상장되기 때문에 상장되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펀드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매수자한테 팔면 돼요. 그래서 돈을 요 1억 원만큼 다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상장을 시켜도 돈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수익증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사실은 이런 폐쇄형 펀드, 환매 금지형 펀드들은 한번 그 기간 이내에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는. 이런 제도가 90일 이내에 상장시켜서 거래소에서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수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안 팔립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판매 금지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류형 펀드. 종류형 펀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류형 펀드는 뭐냐면은 펀드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류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종류를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냐면은 판매 보수나 수수료에 따라서 나눴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SS 펀드가 있다고 합시다. SS라는 펀드가 있는데 SS라는 예를 들어서 주식형 투자 신탁이 있다고 치자고요. 주식형 투자 신탁 형태의 펀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펀드는 운용자도 예를 들어서 신형 자산 운용으로 똑같아.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것을 판매 보수나 수수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개로 분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선취 수수료를 받는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후취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나중에 받는다는 소리죠. 선취는 먼저 받는다는 소리고 후취 수수료를 받는다. 클래스 C는 선취 또는 후취 수수료 안 받는다. 그 대신 판매 보수를 받는다. 클래스 D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다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나 보수에 따라서 클래스 A, B, C, D로 구분해서 A 가입할 사람은 A 가입해도 되고요. C 가입할 사람은 C 가입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클래스 A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요. 펀드 비용이 좀 약간 적게 들어가고 클래스 C가 약간 좀 많아요.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약간 많아.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 적게 가져가려는 사람은 이런 게 더 낫고요. 그리고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A가 클래스 C보다 약간 비용 면에서 유리해. 비용 면에서. 근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클래스 C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펀드 수수료나 펀드 이름이나 운용자는 다 똑같은데 수수료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눠가지고 유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펀드가 종류형 집합투자이고 A 종류, B 종류, C 종류, D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서 종류에 따라서 너한테 적합한 거 펀드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종류형 집합투자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형 펀드는 기준이 뭐냐? 펀드 보수나 수수료가 다른 것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야. 운용자는 똑같은데. 운용 내용이나 그런 건 똑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적합한 펀드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런 종류형 펀드라고 할 수 있고요. 종류형 펀드는 집합투자 총이나 환매 수수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 총에 예를 들어서 요 클래스 A 펀드는 펀드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S 주식형 투자 신탁 클래스 A 이렇게 펀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C에 투자한 사람은 SS 주식형 펀드 투자 신탁 클래스 C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펀드 코드 같은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A 가입한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 합병이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수익자 총회 할 수 있잖아요. 집합 투자자 총회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익자가 뭐야? 투자자죠. 수익자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자 총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합병이나 무슨 문제로 인해서 수익자 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만 모이면 돼. B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클래스 C, D에 투자한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자가 SS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동일한 펀드라고 할지 몰랐지만은 만약 이 사람들의 어떤 합병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 사람들만 모이면 되고 여기에 있는 투자자는 안 모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중도환매 수수료.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인 사람이 클래스 C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전환도 가능해. 전환할 때
같은 펀드 내에서 클래스만 바뀌는 것은 환매 수수료 안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해. 안 낸다. 종류형 투자 신탁에서 이런 클래스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형의 이런 클래스 A, B, C, D 이런 수, 뭐 클래스 A, B, C까지 3개 만들 수도 있고 4개 만들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W형도 있고 I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에는 제한이 없어. 클래스의 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말만 들어도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펀드를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펀드가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른 펀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하나 들자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 그냥 주식형 투자신탁이라는 펀드가 있고 한국 주식 채권형 투자신탁이라는 게 있고 한국 혼합형 투자신탁이라는 펀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펀드의 운용자는 예를 들어서 한국 운용 회사로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한국 주식형 투자신탁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1억 원 가입했어요. 1억 원.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이 잘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형 펀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내가 가입한 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 MLF에 넣어놓든지 예금에 넣어놓든지 잘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넣어놓든지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다가 환매를 하면 환매 수수료를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기간이 오래돼서 환매한 경우는 괜찮지만 짧은 기간에 환매하면은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것을 일단 해지를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전환형 펀드를 가입하면은 요 주식형 요 펀드를 요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펀드인 거예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란 것은. 그래서 별도의 환매 절차 없이 이 한국 주식형 투자신탁에서 한국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환할 때 환매 절차 없이 원래는 환매를 하고 나서 새롭게 채권형 펀드를 가입해야 되는데 환매 절차 없이 주식형에서 바로 채권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점이 그런 펀드가 바로 전환형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규약이 있어야 돼. 규약이. 두 번째는 전환 금지되는 것에 금지되는 펀드가 아니어야 돼.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형 펀드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증권형 펀드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는 증권형 펀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권 간의 전환은 가능해.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는 거. 주식도 증권이고 채권도 증권이잖아. 그래서 이런 전환은 가능해. 근데 전환 금지되는 자산이 아니어야 돼. 자산에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 요런 전환은 안 돼요. 요런 것은. 그러니까 증권끼리 전환한 거. 증권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는 거.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거. 이건 증권이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바뀌는 거. 주식에서 부동산. 이것은 주식은 증권 펀드고 부동산은 부동산 펀드잖아.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것은. 또 부동산 펀드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런 것은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종류형 부동산 펀드의 차이는 종류형 부동산 펀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어.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종류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B, C, D가 있는데 예를 들어 클래스 A나 클래스 C나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 60% 이상이고 클래스 C, A도
그렇고 클래스 C도 주식 뭐 60% 이상이야. 단지 수수료, 펀드 수수료나 펀드 보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없어. 주식의 60% 이상이라는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없어. C나 A나 바꿔도. 근데 전환형 펀드는 주식에서 채권형 펀드로 하면은 이거 주식형 펀드는 주식은 60% 이상,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이잖아.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종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지만은 이 전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다. 주식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종류형 펀드는 환매 수수료 안 낸다 했죠? 종류형 펀드. 근데 전환형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안 내는 거 아니고 유보시켜줘. 유보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가입한 지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가입했어. 그러면 최소한 일반적인 펀드는 90일은 지나야지 환매 수수료가 면제돼. 90일은. 그러니까 한 4월 20일 이후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월 20일 한 달 만에 환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환매 수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전환형 펀드로 가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주식 비중으로 가입했다가 한 달 만에 3개월도 안 돼서 90일도 안 돼서 채권형으로 바꾸었어. 그러면 일단은 환매 수수료를 내야 돼. 근데 유보를 시켜준다고. 유보. 요렇게 원래는 30일 이내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유보 시켜서 30일 여기서 주식형 30일 보냈죠. 그다음에 채권형으로 가서 60일만 더 지나면 90일이 넘잖아.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환매를 하면 환매 수수료 안 내는 거고. 만약 채권형으로 바꿨어도 한 30일 지나고 그다음 또 30일 지나서 한 60일 이내에 환매를 하게 되면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종류형 펀드하고 전환형 펀드의 차이는 종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는데 전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다. 그다음 종류형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처음부터 아예 안 내는데 전환형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유보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모자형 펀드가 모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자형 펀드. 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펀드라는 것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신형자산운용에서 신형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운용사죠. 운용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험 용어로 하면은 집합투자업자. 그죠? 요 운용사에서 S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요게 모펀드야, 모펀드. 근데 요것만 만든 게 아니라 자식펀드도 만들었어. 자식펀드를 예를 들어서 4개를 만들었다고 치자고. 자1 투자신탁, 자2 투자신탁, 자3 투자신탁, 자4 투자신탁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두 이 펀드는 신형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데 요 자펀드들은 무조건 이 모펀드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야. 일반적인 펀드는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예를 들어 LG전자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국채도 투자하고 개별 이렇게 주식이나 펀드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모자형 펀드는 이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펀드에 투자해. 모펀드가 투자하고 이 모펀드가 이제 개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펀드는 사실은 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이런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요 모펀드가 이런 삼성전자, LG전자에 투자하는데 요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은 얘들은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네? 반드시 엄마 펀드에만 투자하는 거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펀드가 있어도 뭐 갑펀드, 을펀드 아니면 더 좋은 운용 자산, 주식
또는 채권이 있어도 이 펀드들은 마마보이라서 이런 데다 투자 못하고 반드시 엄마한테만 투자할 수 있어. 이게 모자형 펀드예요. 모자형 펀드. 그래서 모자형 펀드의 구성은 반드시 모펀드가 자펀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자펀드는 반드시 모펀드에 투자해야 돼.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다른 펀드에. 근데 이 모자형 펀드는 반드시 모펀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요건은 자펀드는 반드시 모펀드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이 모펀드가 이런 모자형 펀드에 만약에 이 모펀드가 운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치자고요. 운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굉장히 잘해. 다른 펀드는 10% 수익 날 때 이 펀드는 20% 수익이 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별개의 예를 들어서 갑펀드가 있다고 하자고. H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갑펀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갑펀드는 물론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펀드가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금지돼. 일반적으로 이게 모자형 펀드가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자형 펀드인 경우에는 다른 펀드, 자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가 이 모펀드에 투자되는 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모자형 펀드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모펀드와 자펀드의 운용자는 같아. 일반적으로 펀드는 운용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신용자산 주식형 펀드는 예를 들어서 신용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밸류 10년 투자 신탁 펀드는 한국밸류자산이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모자형 펀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펀드의 운용자나 모펀드의 운용자가 예를 들어서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형 펀드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자형 펀드와 차이가 있는데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는데, 재간접 펀드라는 게 이제 다른 펀드에 투자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해요. 요 자펀드가 다른 펀드인 모펀드에 투자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간접 펀드는 이 모자형 펀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재간접 펀드는 운용사가 달라요. 운용사가 상이 달라. 근데 모자형은 운용사 다른 말로 하면 집합투자업자라 했죠. 업자가 동일해. 동일하잖아. 자펀드와 모펀드의 운용자가 신용자산운용이라는 집합투자업자로 동일해. 근데 재간접 펀드, 우리가 보통 펀드 오브 펀드라고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펀드 오브 펀드는 이게 재간접 펀드인데, 재간접 펀드는 운용자가 각각 다르다고요. 그래서 재간접 펀드와 그 모자형 펀드는 구별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모자형 펀드의 특징하고 모자형 펀드가 재간접 펀드하고 뭐가 차이냐? 운용사가 다르다. 이런 차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ETF,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실제로 그 금융기관에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ETF라고 표현해요. ETF는 이쿼티, 증권, 주식을 의미하는 트레이디드 펀드. 그래서 그 어떤 주식과 관련된 그런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수 연동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지수하고 연동돼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하고 유사하게 수익이 나는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업종하고 유사하게 가는 펀드라든지, 이렇게 어떤 지수하고 연동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매가 허용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ETF는 반드시 환매가 허용되어 있어야 돼요. 환매가 허용된다는 것은 뭐예요?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게 뭐죠? 폐쇄형 펀드잖아. 근데 환매가 허용된다는 것은 뭐예요? 개방형 펀드라는 소리죠. 언제든지 중간에 환매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는 ETF는 반드시 상장시켜야 돼. 상장. 요 요건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지 ETF로서 의미가 있고 ETF로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ETF와 관련돼서는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ETF는 또 특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특례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왜? 공모펀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으면은 운용자가 맘대로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래서 그런 규제가 되게 많은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하고 거래하는 거. 대주주는 보통 지분이 한 3% 이상이 된 것을 대주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주주하고 만약에 펀드가 거래한다고 하면은 펀드 운용자하고 대주주하고 결탁해가지고 부당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을 하는데 ETF에서는 대주주 거래 제한을 안 해. 그런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결권 행사, 보통 캐스팅 보 중립투표 의무 같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자산운용 보고서나 뭐 그런 보고서 3개월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ETF는 이런 운용상의 규제를 완화한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일반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10% 이상 10%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LG전자에만 100억짜리 규모의 어떤 펀드가 LG전자에 10%인 10억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이런 10% 제한이 있어. 근데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해. 30%까지 투자가 가능해. 이런 특례죠, 굉장히.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과의 이해관계의 거래도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펀드하고 이게 ETF, 이 F가 펀드인데 다른 펀드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가 주식형 ETF도 있고, 주식형 ETF도 있고, 채권형 ETF도 있어요. 뭐겠어요? 주식형이란 건 주식에 60% 이상 투자되는 ETF, 채권에 60% 이상 투자되는 ETF겠죠. 근데 주식형에서는 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세.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주식형 ETF 경우. 근데 이 주식도 해외 주식은 안 돼. 국내 주식은 가능한데 해외 주식은 비과세 안 해줘요. 해외 수익증권도 비과세 안 해줘요.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 채권형 ETF는 그러니까 그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절세면에서 어떤 게 유리해요? 주식형 ETF가 유리해요. 여러분 고객 중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소개를 해야 돼? 주식형 ETF 쪽으로 소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 주식 매매 차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난 사람. 5천만 원 난 사람. 이 사람은 비과세, 세금이 없어. 채권형에서 만약에 수익이 5천만 원 났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15.4% 얼마죠? 얼마 정도 되나? 한 6, 700 되겠죠? 예를 들어 7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7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 사람은 똑같이 5천만 원 수익 냈는데 주식형 ETF 같이 가입한 사람은 세금 안 내는데 이 사람은 700만 원이 세금 낸다고. 만약 이 사람이 5천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 초과했지. 종합과세 대상자잖아. 그러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급여소득이 만약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 합해가지고 9천만 원에 대해서 35%의 세율로 과세가 된다고. 15.4% 물릴 게 35%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세율상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어떻게 고객한테 추천할 거냐. 보통 사람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채권형 ETF를 추천해도 괜찮아요.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구성 및 이에 대해서 이제 특수한 펀드, 환매 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 이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그 펀드당 문제가 한두 번째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기본 교재가 있으면 기본 교재도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